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 제20회 지속가능성 인증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속가능성 인증연구센터 고정현 팀장입니다. 오늘 포럼은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 현황과 해외 모범 사례를 주제로 진행합니다. 포럼 순서는 개회사, 주제 발표, 종합 토론회 순서로 진행하며 주제 발표 자료는 저희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지속가능성 자료실 본회 활동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포럼의 첫 번째 순서로 개회사를 들으시겠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운열 회장님께서는 다른 외부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조연주 상근 연구부회장께서 개회사를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부회장님, 개회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부회장 조연주입니다. 오늘 저희 최운열 회장님께서 급한 국회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송구스럽게도 개회사를 대독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개회사를 대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최운열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소중한 시간을 내어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해주실 한밭대학교 기도훈 교수님과 강릉원주대학교 배창현 교수님, 그리고 종합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실 송민섭 교수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 현황과 해외 모범 사례입니다. 우리 회는 2022년부터 매년 국내 상장사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내 상장사의 지속가능성 공시 품질을 측정하고 해외 우수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증 비율 또한 지난 수년간 9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른 공시 격차와 항목별 품질 편차가 확인되었고 인증 범위와 방법의 차이로 인해 정보 이용자가 내용을 일관되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국들은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으로 재무정보와의 연계성을 중시하여 회계법인, 특히 재무제표 감사인을 선호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회계법인의 인증 참여 비율이 6%에 불과해 인증 전문기관인 회계법인의 인증 참여와 역할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화 인증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안에 ESG 공시 기준 그리고 로드맵 마련이 포함된 만큼 국내 기업들도 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포럼이 국내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와 인증의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속가능성 인증 포럼이 20번째를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동안 주제 발표와 좌장,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성원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4월 첫 포럼을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우리 지속가능성 인증 포럼에서는 지속가능성 관련 회계 및 감사 이슈 등 지속가능성 공시와 인증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며 우리 공인회계사들과 회계업계가 축적해온 지식을 공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포럼은 국내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주제들을 발굴 연구하고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와 인증의 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회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제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밭대학교 기도훈 교수와 강원 원주대학교 배창현 교수께서 국내 상장사에서 발간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조사 분석하고 해외 모범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한밭대학교 기도훈 교수님이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고, 이어서 강릉 원주대학교 배창현 교수님이 해외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 모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 발표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Q&A 창에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거나 종합토론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훈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시고 바로 이어서 배창현 교수님 발표를 들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회 지속가능성 인증 포럼 첫 번째 주제인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 현황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한밭대학교 기도훈입니다.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개요, 지속가능성 보고 현황, 그 다음에 인증 현황, 그리고 IFRS S1, S2에 따른 공시 품질, 그 다음에 결론 및 시사점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개요인데요. 연구 목적을 먼저 보면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긴 했지만 핵심적으로 보면 이제 국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그리고 인증 보고서의 현황 및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공시 미흡한 점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공시 의무의 자행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국내 상장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 공시 수준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 범위는요. 22, 23 회계 연도를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이제 23년도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공시한 모든 상장 기업,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ESG 포털 그리고 한국표준협회 그리고 기업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지속 가능 보고서를 수집했습니다. 필요한 재무 정보는 FN 가이드를 이용했습니다. 연구 방법은 이제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지속 가능성 경영 보고서 그리고 인증 보고서의 어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술적 통계 분석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특성에 따라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 보고 특징에 따라서 공시 품질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평균 차이 분석이랑 회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 일반 사항으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사항으로 2023년 회계 연도 기준으로 발간 기업은 356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기 대비 약 10% 정도 성장을 했고요. 성장률은 전기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에는 소폭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다음 규모 및 산업별로 현황을 이제 나눠 봤는데요. 표에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지속 가능성 보고 비율이 점점 증가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도도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산업별로 살펴봤을 때는 금융 및 보험업이 가장 보고 비율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운수 및 창고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보고 시기를 보시면요. 23회계년도 기준 6월 발행이 약 7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 기업 중에서 약 95% 정도가 8월 이내에 보고가 되고 있고 이것도 전기 대비에 한 7.5%포인트 정도 증가를 한 것입니다. 아이팍 2025 연구 결과를 보면요. 유형별로 이제 어셔런스 렉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속 가능 보고서 형태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79일 정도 그리고 애뉴얼 리포트에 같이 보고하는 경우에 한 16일 정도로 나타났고 그리고 지역별로 봤을 때 미국이 이제 서스테너빌리티 리포트식으로 발간을 하기 때문에 좀 어셔런스 렉이 좀 큽니다. 그래서 85일 정도 그리고 유럽은 하루 정도가 되고요.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 패시픽은 52일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비교해 봤을 때 어셔런스 렉이 조금 긴 편에 속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하지만 전기에 대비해서는 점점 어셔런스 렉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작성 기준을 보시면 대부분의 기업들 약
7% 정도가 GRI를 통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CFT나 SASB의 기준 활용도 점점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약 61% 그리고 70%를 넘는 수준이고요. 국제 글로벌 연구를 보면 아이팍 2025에서 GRI나 GRI뿐만 아니고 SASB, TCFD도 상당히 높은 100%에 거의 가까운 수준으로 작성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고서별로 작성 기준 수를 보면 4개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50%를 넘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성 분석 결과 제시를 보면요. 전기 대비 약 4%포인트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97.2%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중요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표를 보시면 이해관계자 설문, 미디어 분석, 벤치마킹 등 다양하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팍 2025에는 가장 높은 비율이 이제 84%로 스테이크홀더 인게이지먼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해 보면 이해관계자 설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좀 다양한 방법을 많이 쓰고 있다. 이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준이나 이제 프레임워크로는 ESRS 분석 방법론, 그리고 이중 중요성을 통해서 이제 중요성 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들이 전기에 비해서 많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온실가스 배출 공시인데요. 스코프 1, 2 배출 공시량은 약 94% 정도 수준으로 공시를 하고 있고, 스코프 3는 반면에 한 50%, 51% 정도로 전기 대비 이제 10% 포인트 정도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오른쪽 아래 보시는 아이팍의 수치를 보시면 스코프 1, 2 100%고 스코프 3가 이제 80%, 82% 정도죠.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측정 기준으로 보시면 아래쪽 표에 보시면 국내 기준이 172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환경부 지침이 될 거고요. 그리고 ISO가 두 번째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 목표는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65%가 탄소 중립 혹은 넷제로 형태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BAU, 즉 현재 이제 비즈니스를 가정을 했을 때의 탄소 배출량 대비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이 더 많았습니다. 약 74% 정도 됐고요. 목표를 이제 스코프 1, 2, 3로 구분해서 공시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공시한 기업들은 약 한 37%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인증 현황입니다. 인증 보고서 현황을 보시면 총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한 356개 기업 중에서 약 94%인 335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19회계 연도 이후부터 계속 90% 이상은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증 비율에서는 오른쪽 표를 보시면 제가 여기 상장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상장 시장입니다. 상장 시장에 따른 차이 혹은 어떤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 규모별로 보시면 다 90% 대부분 다 넘거나 조금 미흡한 정도 수준이라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이제 미인증 기업의 특성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분석한 건 아니고 항공회 측에서 따로 이제 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지주 회사들의 경우에 아직 좀 종속 회사들을 같이 연결해서 공시하는 데 많은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고서 발간 주기가 아직은 매년 하지는 않고 한 2, 3년 정도 발간 주기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조금 기억에 남는데요. 공시 및 인증 의무화 이후로 계획을 미루고 있다는 기업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요 인증 기관별 인증 기업 수를 보시면 회계법인의 경우에 인증 비율이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증을 많이 한 기관을 보면 KMR과 BSI 코리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아이팍 2025 보시면
회계 법인의 지속 가능성 인증 비율이 약 55%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감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재무제표 감사인인 경우가 70%가 넘습니다. 한 74, 5%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좀 국내랑 좀 상황이 다른 부분이고요. 그다음 준거 기준별 인증 여부입니다. 대부분 이제 GRI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GRI가 아까 이제 거의 97% 넘게 이제 작성 기준을 이용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GRI 준수 여부를 인증한 것은 약 86%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SASB나 TCFD에 대한 인증은 조금 비율이 아까에 비해서 작성 기준을 이용한 비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낮은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 기관별 인증 기준은요. 회계 법인의 경우에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KSA 3000 and ISA 3000 보통 전기에 이용했었던 기준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비회계법인의 경우에는 WA1000 타입 2로 인증하고 있는 경우가 전기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증 기관별로 어떤 윤리 기준을 적용했는지를 살펴보면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윤리 기준서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주로 비회계법인의 경우에는 그냥 독립성을 준수했다라는 문구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 언급이 없는 경우도 2건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 품질관리 기준에서는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품질관리 기준서 1을 사용하고 있거나 혹은 ISQM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회계법인은 ISQC1이나 ISO, IC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요. 근데 이제 언급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부분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IFRS S1, S2에 따른 공시 품질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IFRS S1을 적용했을 때 공시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요약을 한 걸 보여드리면 일단 긍정적인 것은 IFRS S1, S2의 이제 모든 핵심 요소 즉 거버넌스 그리고 전략 위험, 지표 및 목표에서 모두 이제 공시 점수가 전기 대비해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만점에 대한 비율로 평가했을 때 거버넌스가 이제 가장 높고 전략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FRS S2의 경우에도 사실 유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핵심 요소가 전기 대비해서는 이제 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핵심 요소별 상대적인 이제 점수를 봤을 때도 거버넌스가 가장 높고 전략이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IFRS S2를 상세하게 조금 살펴보는데 핵심 요소별로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서 여기서 오른쪽 표를 보시면 조그맣게 0, 1, 2, Y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0은 공시를 하지 않은 거고 해당 항목에 대해서 1은 공시한 거, 2는 상대적으로 1은 좀 단순하게 공시한 거, 2는 조금 상대적으로 충실하게 공시한 거, Y는 그냥 공시를 한 거. 그래서 1과 2의 합이 Y랑 같습니다. 그래서 0은 공시를 안 한 거, Y는 공시를 한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2는 조금 공시를 상대적으로 잘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요소별로 보면 거버넌스에서는 공시가 가장 미흡한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적정한 기량과 역량을 갖췄는지 기후 관련 대응 관련 역량을 적정히 갖췄는지 그리고 향후 개발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공시가 가장 미흡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입니다. 전략은 좀 하위 요소가 5개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첫 번째는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기업이 단기, 중기, 장기를 어떻게 정의하고 그리고 기업이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계획기간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이 부분이 있는데요. 단중, 장기에 대한 정의는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제 기업의 어떤 전략과 연계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모형과 가치 평균 하위 요소에서는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집중된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 이런 부분들은
공시가 조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전략 하위 요소, 전략 및 의사결정에서는 기업이 이제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들을 그런 활동들을 위해서 자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조달할 계획인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공시가 잘 되지 않았고요. 재무 상태, 재무 성과 및 현금 흐름에 대한 하위 요소에서는 보고 기간이라든지 보고 기간의 재무 상태에 어떤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다음 회계연도의 어떤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및 기회, 물론 기후 관련이고요. 그리고 유의적 위험이 있는 위험 및 기회를 전략을 감안했을 때 예상되는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공시가 조금 미흡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IFRS S1S2가 이제 의무화된 것도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문단 21에 보면 양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재무 상태 등에 대한 공시에서 양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질적 정보를 죄송합니다. 네, 질적 정보를 공시하고 혹은 결합한 재무 영향에 대한 양적 정보를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공시가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혹은 어떤 질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하위 요소 기후 회복력에서는요. 기후 완화, 적응 및 기회에 대한 현재 및 계획된 투자의 영향에 대한 공시가 조금 미흡했었던 것 같고 보통 이제 그 기후 회복력 관련해서 이제 시나리오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 분석에 사용한 사업 범위라든지 뭐 주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분석이 수행된 보고 기간 이런 거에 대한 공시가 조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요소 위험 관리에서는요. 기업이 다른 유형의 위험과 비교해서 기후 관련 위험을 우선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시가 조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표 그다음으로 이제 지표 및 목표 핵심 요소인데요.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을 위한 측정 접근법 그리고 투입 변수 및 가정 선택 이유 이런 것들이 조금 공시가 미흡했고 그리고 스코프 2를 공시할 때 이제 로컬 베이스드 스코프 2를 공시를 요구하고 있는데 마켓 베이스드 스코프 2를 공시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후 관련 전환 위험, 물리적 위험, 기회 관련 자산, 사업 활동의 금액 및 백분율 공시 등이 좀 공시가 미흡했고 또 자본 조달과 관련된 부분이 또 특히 공시가 미흡했습니다. 이 부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이제 IFRS S1, S2에 따른 공시 품질을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이 작성 기준으로 SASB 그리고 TCFD, IFRS를 적용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면 SASB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SASB를 적용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경우에 이제 점수가 나와 있고 따로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적용 기업과 평균적 차이를 비교해서 다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IFRS 지속 가능성 보고 기준을 적용한 경우가 점수가 합계 점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TCFD, 그 다음에 SASB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인증 기간 그리고 다양한 이제 특성에 따라서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특징에 따라서 공시 품질이 달라지는지를 회계 분석을 통해서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독립 변수로 적용 기준들 그리고 인증 여부 그리고 회계 법인 인증 이제 인증 기관의 차이겠죠. 이것을 집어넣고 분석을 해봤더니 아까 앞에서 이제 분석 결과를 제시했었던 것처럼 IFRS S1, S2가 가장 이제 양의 회계 개수가 크게 나왔고 그 다음에 TCFD, 그 다음 SASB 순으로 공시 품질에 이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관심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 회계법인 인증의 경우에 정의 관련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인증 기간 말고 다른 변수들은 다 같은데요. 인증 기간이 아니라 인증 기준을 집어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국제 지속 가능성 인증 기준 그리고 뭐 품질 관리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분석해봤을 때는 유의적인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회계법인의 어떤 감사 혹은 인증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 성과가 좋거나 이제 공시 품질 좋은 기업들이 회계법인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추론을 제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및 시사점입니다. 일단 뭐 긍정적인 거는 23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 대비 보고의 이제 양적 질적 공시 수준이 좀 향상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스비 혹은 TCFD, IFRS 적용 기업들의 공시 품질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났고요. 하지만 이제 전략의 핵심 요소의 공시가 조금 미흡하게 나타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증 측면에서 봤을 때 회계법인의 인증수가 조금 감소를 했고, 뭐 다른 인증 적용 기준들은 이제 큰 변화는 차이는 없었습니다. 비회계법인의 경우에는 WA1000 타입 2를 적용해서 인증한 경우가 이제 증가했다는 점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여기 조금 오타가 있는데 독립성 문구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일단 독립성 문구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품질 관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조금 많이 있었다로 이제 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일단 지속 가능성 보고의 경우 일반적인 재무 보고랑 다르게 비계량화된 수치들이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정보 이용자들이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단순히 산식에 따라서 계산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봤었던 것 중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작성 기준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적용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고 그리고 준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사실 알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시 정보별로 포함된 어떤 사업장 범위들이 이제 다른 경우들도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정보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었던 것처럼 미공시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중요한 변동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그냥 공시를 안 한 것인지를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알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정보 이용자들의 이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명확한 공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공시를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사례를 참고해서 조금 공시를 좀 수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보고서에 대한 어떤 인증 또한 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증의 어떤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사스비나 TCFD, IFRS 같은 어떤 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 이런 거를 이제 점점 확대해서 인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여기에 있었던 다양한 이제 공시가 미흡하다는 부분들은 아직 IFRS 뭐 S1, S2 혹은 뭐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로드맵이 아직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마냥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제 로드맵이 좀 제시됐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수집한 데이터들이 공인회계사 이제 홈페이지에 지속가능 보고서 DB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강릉원주대학교 배창현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해외 지속가능성 보고와 인증 사례입니다. 발표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발표 내용 중에 IFRS S2 공시 품질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내 기업 중 공시 수준이 낮은 S2 항목을 선정해서 해외 기업들의 공시 현황을 추가적으로 살펴봤는데요. 향후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 보고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이 되었음을 밝힙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버넌스입니다. 국내 기업 중 공시 수준이 낮은 항목은 문단 6.2와 문단 6.1나로 파악됩니다. 문단 6.2는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을 의미하고 6.1나는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단 6.2와 관련하여 NL회사의 경우 기후 목표에 기반한 이슈 우선순위와 지속가능성 계획에 대한 지침, 그리고 관련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방법, 지속가능성 보고의 구조 등을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문단 6.1나와 관련하여 NL 및 로레알 회사의 경우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전략의 경우 총 5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이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경우 국내 기업은 문단 13, 문단 14에서 공시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단 13은 기간 범위에 대한 내용이고 문단 14는 기업이 설정한 기간과 전략적 의사결정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단 13 관련하여 NL 회사의 경우 기업이 식별한 위험 및 기회를 기간별로 제시하고 있었고 이를 전환 위험과 물리적 위험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요인도 함께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모형과 가치 사슬의 경우 국내 기업은 문단 13-2에서 공시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집중된 부분을 의미합니다. 문단 13-2 관련하여 NL 회사의 경우 전환 위험 및 물리적 위험, 기회에 노출된 사업 부분, 전력 생산 기술, 지역별 크기 및 우선순위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후 관련 위험이 집중된 사업 및 지역을 구분하여 각각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ABN 암로 회사의 경우 기후 리스크 맵을 통해 기업의 산업 및 지역별 전환 위험, 물리적 위험 등에 대한 민감도와 금액을 각각 공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략 및 의사결정의 경우 문단 14.1다, 문단 14.2에서 공시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문단 14.1다는 주로 고객 및 공급망과의 협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NL 회사는 고객사에게 재생에너지 커뮤니티 설립을 지원하고 있었고 로레알 회사는 전략적 파트너사의 기후변화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문단 14.2는 자원조달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주로 녹색 채권과 지속가능성 채권 발행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문단 14.1과 관련하여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경우 고객 기업에게 지속가능성 데이터 측정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었고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문단 14.2와 관련하여 NL 회사는 앞서 살펴봤던 문단 14.1의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자본 조달 방법을 기술하고 있었고 이와 유사하게 인텔사 산파울라 회사 역시 포트폴리오 접근법에 따라서 녹색 채권 발행 정보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 상태, 재무 성과 및 현금 흐름의 경우 국내 기업은 문단 16-1에서 문단 16-3까지 공시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단 16-1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재무 상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고 문단 16-3은 기간별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단 16-1과 관련하여 NL 회사는 전환 위험 관련 이슈가 재무 상태 등에 미친 영향을 주석에 공시하고 있었는데 관련해서 주석 공시 사항을 살펴보면 재무제표 작성 시 비금융자산 손상평가를 할 때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파리협정을 준수하기 위한 기업의 기후 대응이 있을 텐데 해당 자산이 실제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을지 내용 연수 재평가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한 NL 회사는 국가별 혹은 초국가적 환경규제 이행 의무를 위해 필요한 환경인증서 관련 비용을 주석에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NL 회사는 환경인증 관련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화폐성
또는 비화폐성 정부 보조와 아직 인가받지 않은 비화폐성 정부 보조에 대한 내용을 우발자산으로 공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한 수익을 공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NL 회사는 저탄소 상품, 서비스, 기술에 대한 EBITDA, 자본적 지출, 지속 가능성 성과를 고려한 부채 비율 등을 공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디너리 EBITD의 경우 계산 방식이나 가정을 기술하고 있었는데 주요 사업부 중에 가스를 제외한 저탄소 관련 부분에서 창출된 영업이익 지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문단 16.2는 문단 16.1에서 식별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중에서 다음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변화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인데 NL 회사의 경우에 관련 내용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단기적 측면에서 전략적 이행으로 인한 EBITDA 및 관련 예측 정보를 부분적으로 공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문단 16.3과 관련하여 인텔사 산파울로 회사는 기후변화 전략과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및 기회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었는데 기간을 단기, 중기, 장기로 각각 구분하고 있었으며 위험 유형별, 사업 영역, 잠재적 영향, 기회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후 회복력의 경우 국내 지속 가능성 공시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우선 문단 22.2가 3, 문단 22.2가 4, 문단 22.2나를 각각 살펴보면 기후 관련 시나리오가 기후 관련 전환 위험 또는 물리적 위험과 연관이 있는지, 최신 국제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분석에 사용된 주요 가정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단 22.2가 3과 관련해 살펴보면 NL 회사는 전환 위험 분석을 위해 2030년까지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고 레퍼런스 시나리오로 파리 협약에 따라 온도 상승 2도씨 이내 유지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대안적 시나리오로 늦은 전환과 가속 전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문단 22.2나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BHB 그룹은 기후변화 대응이 가속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1.5도 시나리오 등 여러 시나리오를 통해 전략 및 투자 회복력을 점검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전 세계 탈탄소 동향을 참고하고 있으며 필요시 1.5도 시나리오를 실질적인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있었습니다. 문단 22.2가 3, 문단 22.2가 4와 관련하여 BHB 그룹은 파리 협약의 1.5도 시나리오에 따른 자산의 장부 금액이나 자본적 지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문단 22.2가 7의 경우 분석에 사용된 사업의 범위를 의미하는데 NL 회사는 모든 글로벌 비즈니스 라인을 고려하고 있고 국가 수준의 물리적 위험 분석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험 관리의 경우 문단 25.1나와 문단 25.2의 항목에서 공시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각각 기후 관련 위험을 우선하는지와 기후 관련 기회를 식별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문단 25.1나와 관련하여 NL 회사는 그룹 차원에서 위험 관리와 모니터링 절차에 적용 가능한 준거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목록에는 전략, 지배구조와 문화, 디지털 기술, 재무, 운영, 규정 준수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표 및 목표입니다. 국내 기업의 경우 여러 항목에서 공시 수준이 낮게 조사되었는데 문단 29.1.1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측정법을 의미하고 문단 29.2.3.4는 각각 기후 관련 전환 위험, 물리적 위험, 기후 관련 기회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밖에 투입 변수 및 가정을 선택한 이유, 자본 조달, 온실가스 배출량 톤당 가격, 경쟁 보상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문단 29.1.1, 문단 29.1.2와 관련하여 NL 회사는 온실가스 측정에 사용한 다양한 데이터와 불확실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현재 온실가스 측정을 위한 접근 방법과 데이터, 산출 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 개선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단 29.1.2와 관련하여 AB 암노 회사는 PCAP에 따라 금융 배출량을 산출하여 공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문단 29.2.3.4와 관련하여 NL 회사는 물리적 위험 중 급성 위험과 만성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력 수요 변동에 취약한 정도를 지역,
국가별로 산출하여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문단 29.5는 자본적 지출, 자본 조달에 대한 내용인데 EU 텍소노미 준수에 따른 자본적 지출, 지역 및 전략 생산 부분별 자본적 지출, 자본 조달 등에 대한 내용들이 공시되고 있었습니다. 문단 29.7 나는 기후 관련 고려 사항과 연계된 보상을 의미하는데 로레알은 전체 보상 중 기후를 포함한 CSR 비재무적 성과를 일부 반영하고 있었고 성과 연계 주식 보상에도 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인증 모범 사례입니다. 국가에 따라 일부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우에는 ESG 정보 전체를 인증 범위로 하고 있는데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거버넌스 및 위험 관리 분야로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인증 제공자 자격 관련해서 살펴보면 이탈리아는 법정 감사인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법정 감사인 및 독립된 인증 서비스 제공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인증 기준의 경우 명시적 규정이 없거나 국제 인증 기준을 참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금의 표는 해외 선정 기업들의 인증 기준, 윤리 기준 및 품질 관리 기준 현황 자료입니다. 왼쪽은 인증에 대한 내용인데요. 방금 전에 살펴봤던 내용과 좀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간단히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인증 기간 빨강색으로 표시된 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은 회계 법인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한적 확신 수준으로 대신에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합리적 확신 수준의 인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오른쪽 표는 윤리 및 품질 관리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비회계법인의 인증을 받은 일본 도요타의 경우 윤리 기준이나 품질 관리 기준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는 딜로이트 인증을 받았는데 제국 AICP의 윤리 기준 및 품질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애플의 경우 품질 관리 기준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외의 선정 기업들은 IESB 코드나 이에 준하는 윤리 기준, 국제 품질 관리 기준을 각각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몇 가지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기관의 경우 해외는 회계법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제한적 확신 수준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며 일부 정보에 대해 합리적 확신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윤리기준과 품질관리 기준은 각각 ISB 코드나 ISQ M1 기준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의 결론입니다. 첫째, IFRS S2와 관련하여 해외 기업들도 국내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공시의 일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기업의 사업적 특성 및 강점을 활용한 전략, 가치 사슬에서의 공급 기업 및 고객과의 협력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국내 기업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증 측면과 관련하여 국내와 비교했을 때 해외의 경우 회계법인의 인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증, 윤리, 품질관리 모두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국내의 경우 컨설팅 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좀 이제 연구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요. 향후 인증 기관을 회계법인으로 한정하기보다는 법정 감사인 및 독립된 인증 서비스 제공자로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인가 및 관리를 좀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같이 첨언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발표 감사합니다. 국내 모든 상장사를 조사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폭넓게 정리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약 5분간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 3시 50분부터 종합 토론을 하겠습니다. 온라인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3시 50분에 웨비나 접속 화면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좌장이신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좌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게 될 서강대학교의 송민섭 교수입니다. 벌써 20회가 됐고
저도 작년에도 많이 참석했는데 작년 여름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올해가 제일 시원하다라고 한 것 같은데 진짜 그게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지속성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위험한 수준까지 온 게 됐고 좀 이러한 추세를 꺾어 놓는 게 굉장히 급한 이슈로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훈 교수님과 배창현 교수님이 기업 공시와 관련해서 많은 좋은 토론을 하였습니다. 저도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살펴보면은 너무나 다양하고 힘들기 때문에 종류가 많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데이터 모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러한 많은 일일이 수작업 통해서 힘써주신 두 분 교수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토론을 산업계하고 함께 모두 모셔가지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부터 제가 오른쪽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여자대학교의 권세원 교수님, 로이드 인증원 실장의 김태경 실장님, 대신경제연구소의 박정은 센터장님, 동아소시얼홀딩스의 신지원 팀장님,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상호 연구위원님, 한국회계기준원 이웅희 상임위원님, 그리고 삼정회계법인의 한대근 파트너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온라인으로 웨비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으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웨비나를 통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은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는 자장 토론은 가나다 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세원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화여자대학교 권세원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발표를 해주신 두 분 발제자들께서 지속가능성 공시 현황 그리고 국제적인 모범 사례를 구체적으로 짚어주셔서 좀 많이 배울 수도 있었고 저희가 시사점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 포럼은 이제 단순히 현황을 공유한 자리를 넘어서 개별적으로 고민해볼 중요한 문제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좀 성찰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미 2023년 현재 국내 기업들 가운데서 356개 회사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통계 숫자에 불과한 내용이지만 숫자가 갖고 있는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아직 저희가 제도적으로 명확한 공시 의무 혹은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라던가 혹은 글로벌 투자자 그리고 시장의 압력, 기업 내부적으로는 리스크 관리라던가 이미지 제고 혹은 소비자의 요청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자발적 공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 사회와 기업이 이런 ESG 공시, 지속가능성 공시라는 흐름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 토론에서 이제 모두들 이미 생각하고 계시는 뻔한 말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해서 가장 고민이 필요한 건 역시 중견기업이건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에서 제시된 통계에 따르면 공시를 실시한 기업 중에 한 3분의 2가 2조 원 이상,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기업들이었죠. 반면 자산총액 5천억 미만 기업은 한 15% 수준에 불과했고요. 이는 곧 상대적으로 자원이 풍부한 대기업들은 자체 조사라던가 해외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컨설팅도 받으면서 비교적 수월하게 ESG 보고서를 준비할 수 있었지만 중견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는 너무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ESG 공시가 잘 아시다시피 점점 국제 표준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이런 중견 중소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책적 목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많은 전문가들께서 공통적으로 이미 강조를 많이 하셨던 바와 같이 국내에서도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빨리 좀 정리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KSSB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관련돼서 기준 초안이 나오긴 했는데 뭐 그게 상당히 큰 진전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뭐 예를 들면 금융위원회든 금융감독원이든 규제기관에서 세부적인 적용 방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공시와 관련된 부분이 아직 나오진 않았죠. 현재 여러 가지 356개사가 공시하는 것은 제도 밖에서 최선을 다해서 각자 도생하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 공시라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비교 가능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같이 각자 도생인 현황에서는 기업들이 당연히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고 뭐 그렇게 된다면은 투자자나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비교하고 해석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해외 주요국의 꼭 ESG 공시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공시 사례를 보더라도 비록 기업 자발적인 공시와 관련된 케이스더라도 최소한 시장 컨센서스가 있던가 아니면은 공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규제들은 있습니다. 근데 지속가능성 국내 공시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공시할 거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기준이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공시 대상 기업 시점을 좀 빨리 어떻게 보면 규제 당국에서 확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거꾸로 중견 중소기업이 충분히 준비를 할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업보고서 같은 경우 저희가 일정 서식 순서가 있어서 좀 틀리는 경우는 있어도 적어도 어떻게 공시를 하는지는 기업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그런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네, 그런 부분을 좀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빨리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런 지속가능성 공시 규제 뭐 혹은 공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사업보고서 공시를 한 지도 오래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도 잘 되지도 않고 그 부분을 규제하지도 않는데 지속가능성 보고서보다는 그게 먼저가 아니냐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관점이 다른 게 사업보고서에 비해서 지속가능성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트렌드라고 이미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해외 투자자라던가 글로벌 이해관계자들이 이미 관심 있게 많이 보고들 계시기 때문에 국제적 신뢰 확보, 뭐 국제적 투자 유치, 뭐 여러 가지 그런 대의 명분에 따라서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품질을 담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기업 보고서들이 지속가능성 보고서들이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뭐 자본 이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기도원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게 참 가슴에 와닿았는데 뭐 성실히 공시한 기업이 오히려 보고 비용이나 리스크 측면에서 피해를 오히려 볼 수도 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불명확한 제도 환경이 책임감 있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업에게 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중견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을 아까 초반에 드렸다시피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공시 역량을 확보를 하고 외부 서비스를 받고 그러다 보면 또 자체 역량이 또 계속 생기고 경험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선순환이 있는데 자원이 제한된 이제 중견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정부와 공공기관의 여러 도움이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저희 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를 들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무래도 지속가능성 공시제도를 후퇴시킬 것 같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결국 가장 규제가 강한 나라에 대비를 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보수적인 대응인 것 같고요. 결국 이제 ESG 공시는 피할 수도 없고 지금 356개사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전체가 다 공시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정부 차원에서 이제 신속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 교수님 감사합니다. 권 교수님께서는 결국은 ESG 공시가 전반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기업들, 특히 자원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준비 비용이라든지 전반적인 비용을 낮춰주는 게
정책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 부분이 좀 이슈인데 좀 명확하게 해주는 게 오히려 정책적 비용 또는 준비 비용을 낮춰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 저도 많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로이드 인증원의 김태경 실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이드 인증원의 김태경 실장입니다. 저는 로이드 인증원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심사원으로 쭉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들 대부분 보니까 이제 회계나 경제 관련된 쪽에서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이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이제 회계 기관인 것 같은데요. 검증 관련된 내용을 좀 주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원고를 준비하지 않아서 시간을 어떻게 맞출지 모르겠지만 우선 지금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이제 검증 표준 인증 기준으로서 이제 AH1000AS와 그다음에 ISA 3000 같은 검증 절차가 얼마나 이제 활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발표 내용 중에 있었는데요. 검증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국내는 압도적으로 AH1000AS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왜 AH1000AS를 쓰시냐라고 여쭤보면 사실은 어떤 ISA 3000과 AH1000AS 표준의 어떤 차이점을 이해하고 접근하기보다는 그동안 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기업들 국내의 전반적인 트렌드가 AH1000AS를 활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쉽게 그 담당자의 그 고민에 의해서 그 부분이 쉽게 ISA 3000으로 가겠다 이렇게 판단하기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검증의 목적에 따라서 AH1000AS를 쓸 수도 있고 ISA 3000을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표준은 서로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고 그다음 공통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어떤 배타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검증을 받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검증받는 목적을 잘 고민하셔서 어떤 표준을 이제 적용해서 우리가 검증받을 것인지라는 부분이 사실은 선행돼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되고자 한다면 그 보고 조직도 마찬가지로 ISA 3000과 AH1000AS에 대한 표준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검증은 이제 회계 쪽에서는 재무감사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떻게 제가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검증에 있어서는 이제 ISO 14000 14063 064-3 같은 온실가스 선언에 대한 별도의 표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ISA 3000과 14064-3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14064-3이라는 표준이 최근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ISA 3000의 많은 개념들을 인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가 굉장히 많이 유사해졌는데 그 안에서의 사실 검증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이제 중요성의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합리적 보증과 제한적 보증 수준의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자발적인 공시 제도 하에서는 제한적 보증으로 할지 아니면 합리적 보증으로 할지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 효율적인 측면이나 니즈를 고려했을 때 제한적 보증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는데요. 합리적 보증과 제한적 보증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증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그다음에 검증기관과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 보고조직들이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를 잘 준비하고 난 다음에 어떤 형태로 검증받을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고조직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심사원의 자격과 관련해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지속 가능성 분야의 검증은 사실 두 가지의 측면의 심사 스킬이 필요하거든요. 한 가지는 이제 정말 검증과 관련된 실질적인 방법론적인 스킬이 좀 필요하고요. ESG 보고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대한 이슈를 다룹니다. 그래서 주요한 이슈로는 인권, 그다음에 환경은 주로 이제 기후 변화, 그다음에 오염 물질,
물, 폐기물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 관련돼서는 안전 같은 이슈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심사원 1명 혹은 2명이서 그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심사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인증기관 앞으로 이제 회계법인에서도 사실은 이제 인증기관 그 심사원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자격 관리에 있어서 물론 이제 윤리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런 자격 관리 측면에서 검증의 스킬이나 뿐만 아니라 그런 각 이슈에 대한 전문성을 어떻게 키울 건가라는 부분이 아마 우리는 인증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인증의 그 품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검증의 인증기관 내에서도 이제 사실은 심사원 간의 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 심사원 간의 격차는 인증기관 간에도 격차가 좀 크긴 하지만 심사원 간에도 격차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사원이 그 이슈에 대한 이해도, 환경에 대한 이해도, 예를 들면 쉽게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도도 사실은 그 심사원이 어디까지 경험했느냐,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심사 품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때로는 잘못된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큰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제 여러 가지 과제를 제가 그 화두처럼 지금 던지긴 한 것 같은데 회계기관뿐만 아니라 이제 비회계기관의 그 인증기관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향후에 공시 품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검증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효과적으로 우리가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런 고민들이 충분히 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 의견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 실장님께서는 다 다뤄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준적인 이슈에 있어서 지금 다양하지만은 산업적으로 이제 점차 수렴해 가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갈 것이다. 그런데 이제 사실 준비하는 사람은 이게 인증인지 제한적인 인증인지 충분한 이해가 현재 없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인증하는 기관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빨리 디벨롭해야 되는 과정에 있다라는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 빌드업해 나가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정은 센터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신경제연구소 박정은입니다. 오늘 저희 포럼이 20회를 맞이했는데 제가 10회 차에 처음 초대를 받아서 토론을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사회자님인지 토론자님께서 10회까지 이어오기까지 굉장히 이제 노력도 많이 하시고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0회를 맞이한 부분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그 지속가능성 보고 인증 현황에 대한 부분, 지금 국내에 이제 22년, 23년 FI 기준 발간 보고서를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 방대한 양에 대한 그 결과들 잘 공유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해외 모범 사례 같은 경우에도 지금 IFRS를 어떻게 우리 국내 기업들이 적용을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사례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는 트렌드를 조금만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2025년에 굉장히 큰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올 초에 이제 미국에서는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ESG 전반이 좀 후퇴하는 분위기를 보였고요. EU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 공시나 인증에 대한 또 규제를 강력하게 주도해 왔는데 이제 2월에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속도를 다소 좀 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ESG를 후퇴시키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규제에 대한 강도를 좀 조정하고 기업들이 이 행정적인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업이 실제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간의 이 공시나 인증에 대한 기준들 그리고 의무화를 언제 할 건지에 대한 도입 시기 또 업종별 지침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글로벌 이 주요 국가들이 지금 현재 좀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제 신정부가 그간에 좀 주춤했던
ESG 공시 의무화 추진을 좀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 상장사의 97%가 GRI 스탠다드 기준으로 이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 충족 정도를 봤을 때 스콥 3나 기후 리스크, 재무 연계성 이런 어려운 항목들에 대한 공시율이 낮은 편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 발간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시 의무화에 대한 그 스텝에 맞춰서 가는 부분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 양적인 그런 발간은 늘어났지만 이 충족 정도를 보면 질적인 수준은 여전히 좀 한계가 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GRI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기업들도 그렇지만 한 20년 전부터 GRI 스탠다드로 이 비재무 요소라는 것들을 공시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GRI 지표에 대한 그 스터디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의무 공시가 됐다라고 했을 때 이 IFRS S1, S2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이 또 얼마나 많은 혼란과 또 기간이 또 주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인증 체계 같은 경우도 국내는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AL1000 기준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하는 반면에 해외는 ISA 3000 기반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도 이제 그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또 인증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양적으로 확대는 되고 있지만 국내는 AL1000 기준, 또 이제 해외는 ISA 3000 기준으로 좀 많이 그 인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또 국제적인 정합성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의문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국제적으로는 지금 이제 ISSB에서 IFRS 기준이 이제 표준이 될 거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이고 여기에 맞게 GRI랑 SASB도 최근에 이제 또 이 기준에 맞게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본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 IFRS와 GRI는 본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IFRS는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이제 재무 영향에 대한 것들을 좀 강조한다면 GRI는 기업의 이제 사회 환경적인 영향을 이해관계자들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시하는 데 좀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어서 어떻게 보면 좀 서로 보완적이긴 하지만 또 간극의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GRI로 그 발간하던 기업들은 IFRS 적용에 대한 또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이 스콥3 산정이나 기후 시나리오 분석, 재무 연계성 공시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 공시 충족률을 봐도 애로사항이 있고 이 데이터 품질이나 내부 통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기업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위험 관리나 재무 보고, 뭐 가치 사슬상의 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그 통합으로 관리되고 있는 해외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약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기업 부담도 좀 또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회계 기반의 인증은 단순히 이제 보고된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 수집 과정이라든지 관리 체계, 내부 통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뭐 상장사도 마찬가지지만 중견 중소 상장사들에게는 비용이나 시간, 자원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 이제 고민들에 대해서 좀 방향을 한 3가지 정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그 인증이 이게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워싱도 방지하고 공시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원 기능을 좀 충실히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인증 체계를 프로세스와 시스템 기반으로 좀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증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격, 인증심사원의 자격에 대한 부분들 명확히 하고 데이터 관리나 내부 통제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연구의 그 공시 품질에 대한 결과 부분에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ISA 3000 검증이 사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전체 6%밖에 안 되는 부분들이고 사실 이 ISA 3000 검증을 진행하는 이 적용 기업들이 주로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갖춘 대기업 중심입니다. 중견 내지는 많은 97%가 거의 이제 90% 이상이 그 AH1000AS로 검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대기업 중심의 그 ISA 3000 검증 기관이 표본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적인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특정 기관의 어떤 뭐 회계법인의 이러한 효과라기보다는
국제 기반의 인증 체계 자체가 공식 품질을 좌우하는 거다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인증자 역할 강화에 대한 부분들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보고 정보에 대한 부분과 데이터를 확인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실제로 작동하는지, 재무와 비재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짚을 수 있는 스킬을 가진 검증 심사원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와 유관기관의 지원 역시 강화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표 관리나 공시가 이 기업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공시할 수 있는 그런 거기에 어려운 항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좀 제공하는 부분들과 기술이나 교육에 대한 것들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IFRS 기반으로 그에 맞는 인증으로 전환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국내 기업은 아직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의 환경에 맞는 기반 좀 마련하는 부분들과 단계적으로 이 국제 기준과의 간극을 좀 좁혀나가는 부분들이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으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센터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인증이 단순히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저도 이 부분에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인증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물론 준비하는 사람, 그 정보를 준비하는 사람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부분에 검증하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하지만 자원이 부족한 중견, 중소기업에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그들이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충분히 쉽게 데이터와 그런 접근성을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어야 된다는 부분도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항상 공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는 신지원 동아 소시오 홀딩스의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동아소시홀딩스의 신지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이렇게 토론으로 오게 됐고요. 앞서 이제 기도훈 교수님 그리고 배창현 교수님의 이제 국내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보고와 그리고 해외 모범 사례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토론을 해주셨는데 결국 저희는 이제 중견 기업으로서 좀 고충은 사실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그 중견 기업의 이제 동아소시오 그룹이라는 이제 지속 저희 그룹의 지주사로서 이제 동아소시홀딩스에 있고요. 아무래도 기업의 종사자로서 이제 같은 분위기를 공존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을 대표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이제 ESG 활동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견인하는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SG에 대한 어떤 소속에서 그리고 우리 기업이 어떤 것을 해 나갈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은 다 기업이 처해진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 이렇게 진행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다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많은 허들들이 사실 있긴 합니다. 뭐 이렇게 거버넌스라든지 그리고 전략이라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제 아무리 ESG 관련된 뭐 전략을 수립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재무적 성과나 그리고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얼라인이 잘 되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면서 어떤 리스크 관점에서도 이제 진행이 되면서 우리 기업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들, 결국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목표라든지 지표에 대한 설계들도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속 가능성 인증이라는 부분은 기업 측면에서는 좀 많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6번째 보고서를 올해 발행을 했는데요. 발행을 하면서도 매번 느끼는 부분은 이제 이런 저희의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이렇게 3자 검증을 받는데도 많은 품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인증을 받는 부분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무수한 결과에 대한 결과물들을 또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이 안에서는 사실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속도 조절을 하면서 가고 있는 부분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던 거는 이제 검증과 인증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고, 사실 검증이라는 부분은 이제 심사원들의 역량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 들어집니다. 뭐 소속된 단체의 어떤 그런 성격보다는 심사원에 얼마나 그런 부분이 자질이 있는지, 그리고 단순히 검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기업들에게 이제 줄 수 있는 인사이트나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해 주시는 부분도 저희 기업에서는 되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검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약간 인증은 뭐 문서라든지 활동 그런 것들이 정말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가적 입장에서 또 인증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증을 받는 부분들 그리고 더 나가서 뭐 회계 관점에서 인증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 자체의 어떤 노력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증 기관에서도 그만큼 기업의 앞으로의 이제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좀 인지를 해주시고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시면 더 많이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보고서나 이렇게 온실가스 이런 부분에서도 검증을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좀 인증받거나 검증을 받는 부분에서는 기업에서 많은 공수가 또 들어가고 아무래도 중견이나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인원들이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너무 크게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이제 부서와의 소통을 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발행을 하면서도 느껴지는 것은 저희의 이제 그룹사들을 또 통합을 해서 통합 보고서를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단순하게 그 회사의 성과를 담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공장이나 뭐 연구소 각 지점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을 다 끌고 와서 저희가 이제 담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부분에서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한 권의 보고서에 나오다 보니 그런 부분은 이제 많이 주간 부서로서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해주실 때 이제 뭐 그런 해당 기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그리고 기업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갖추어지면 좋겠고 앞서 이제 권세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재무적인 부분들 그리고 비재무적인 부분들에 대한 온라인에 있어서도 시스템적으로 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참 많이 공감이 되었고요. 저희도 이런 지표에 대한 관리라든지 앞으로의 투명한 이제 성과를 이해관계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도 올해는 이제 ESG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ESG에 대한 그런 이해도와 그리고 IT 관점 이해도가 충분히 같이 있다면 참 좋은 부분인데 좀 사실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실정이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ESG에 대한 어떤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기업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많은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뭐 트럼프 2기 정부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번에 대선으로 인해서 많은 정책들이 변화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현명하게 기업이 대처해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시면서 본인 회사에 있는 그런 컨디션에 맞게끔 잘 진행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저희는 이번에 이제 보고서를 하면서도 다음에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숫자로 드리는 거나 아니면은 정성적으로 그냥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런 정성적인 표현이 얼마만큼 이해관계자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떤 임팩트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번에 GRI나 SASB 그리고 UNGC 그리고 UN SDGs를 준용하면서 4가지 기준으로 가지고 저희 보고서를 발행을 하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숫자에 대한 한식에 대한 부분들, 기업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담아서 보고서에 연속된 것으로 보여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온실가스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담겨질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저희가 스콥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표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오늘 생각이 들어졌고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더 정확하게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항상 ESG의 성과들로 인하여 많은 보충이 되고 그리고 서로 잘 얼라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 팀장님께서는 중견기업의 입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절실하게 보여주셨고 아마 지금까지 토론된 내용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용어 자체가 되게 어렵죠. 사실 그 앞에서도 여기 청취하시는 분에서도 질의가 들어왔는데 지금 그 지속 가능성 신뢰성에 있어서 인증 또는 검증 용어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혼용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되냐.
이 이슈는 우리나라만의 이슈는 아니고요. 아이팍 보고서에서도 똑같은 이슈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너무 용어가 똑같은 내용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는 그 한국공인회계사에서 관련한 인증 검증 용어 사용 및 그 ESG 관련 용어를 좀 정리하는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이제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프라스트럭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현재 기술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데이터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인증 검증에 있어서 그 공시 티오리에 의하면은 가장 큰 역할은 시그널링입니다. 시그널링은 회사가 얼마나 여기에 진심이고 그거를 보여주는 거고, 시그널링 티오리에 의하면은 비용이 높으면 높을수록 효과는 더 크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시면 많이 하실수록 더 효과는 클 거다라고 하는 말로 조금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상호입니다. 사실 좋은 연구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배워가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사례 연구, 그 다음에 이 밑바닥에서부터 이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가 사실 그 어떤 연구보다 사실 손이 많이 가고 연구자 입장에서는 고생스러운 건데 그런 부분들 이제 너무 잘 수행해 주셔서 좋은 시사점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연구 결과를 좀 종합을 해보면 정말 그 국내 이 지속 가능성 보고서 작성자와 그리고 인증인 모두가 좀 노력하고 있다는 게 이 여러 기술 통계와 추세에서 좀 느껴져서 긍정적인 부분이 좀 많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모범 사례에서 이제 암로 얘기 많이 해주셨지만 뭐 불과 한 그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암로하고 우리나라 KB하고 비교를 해서 좀 암로를 벤치마크 해야 된다 이런 사례 연구도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KB 보고서를 보면은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PCAF 퀄리티 같은 경우에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꼭 해외 모범 사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사실 평균적인 경향성을 보면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보이지만 모범 사례를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그 참조할 수 있을 만한 사례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 전체적인 경향성을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발전해야 될 부분들 정말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걸 보면 지금 국내 이 지속 가능성 보고서도 앞으로는 이 양적 확산 보다는 좀 질적 수준을 높이는 그런 질적으로 좀 전환 이 필요한 시기로 들어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할 거야 말 거야 어디까지 하게 할 거야 이런 논의도 정말 중요하긴 한데 지금 어찌됐든 자발적으로 해야겠다라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공시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기왕 할 거면 어떻게 잘 하게 하지, 잘 더 좋게 좋은 정보, 유용한 정보를 공시하게끔 할까라는 어떤 질적 수준을 높이는 걸로 논의를 좀 전환해야 하는 시기까지 좀 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밸류업 공시, 기업 가치 재고 계획 공시를 좀 많이 보면서 느낀 건데 일단 공시를 한 기업들 보면 2024년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2025년 상반기까지 보면 한 1년 반 동안 코스피 수익률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업들보다 밸류업 공시 한 기업이 10여 % 이상 초과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공시 때문에 그랬느냐? 그건 아닐 거고 계획대로 정말로 이행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먼저 공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좀 어떻게 보면 24년도 그때 25년 초반까지는 사실 밸류업 공시도 보면 하는지 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됐던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밸류업 공시를 했어 안 했어가 좀 중요하게 투자자들도 판단을 하는 기준점이 됐던 것 같은데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서 지금 시점에서의 분위기를 제가 판단을 해보면 이제는 했냐 안 했냐 이 일령일령의 어떤 시그널링 이펙트는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용을 좀 뜯어보고 계획도 얼마나 충실한가 보고 실제 또 이행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뜯어보고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지를 아무런 검증이 없어도 투자자들이 보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사실은 조금 훨씬 더 먼저 일찍 시작을 하긴 했지만 지속 가능성 정보도 비슷한 상황이 분명히 조만간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우선 좀 투자자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정보들이 거칠게라도 좀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 나와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 발표해 주신 연구 자료에도 보면 그런 재무적 영향 관련된 공시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신뢰도 높은 어슈어런스에 대한 그런 수요, 인증, 고품질 인증, 고품질 검증에 대한 수요도 좀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질적 전환기로 갔을 때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정말로 우리가 유용한 정보를 어떻게 보고를 하고 또 잘 검증할 건가 그래서 이제 좀 신뢰도 있게 전달을 할 건가 요런 데에 이제 논의의 초점이 좀 맞춰져야 할 것 같고 그런 연구들이 이제 계속 좀 이루어져서 지속가능 인증 포럼이 뭐 한 30회까지 좀 달려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그래서 인증 관련 해외 문헌들을 좀 살펴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시그널링 이펙트 정보 효과를 많이 봤었습니다. 뭐 누구한테 인증을 받았느냐 또 어떤 수준으로 인증을 받았느냐 그랬을 때 그 정보 효과가 어떠냐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한 2, 3년 전부터 보면은 인증을 기업은 어떻게 좀 잘 준비할 거냐 또 인증인은 어떻게 잘 검증할 거냐 이렇게 어떻게 잘 할지에 대한 그 방향으로 좀 논의가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속 가능성 정보가 데이터도 다양하고 텍스트도 방대하고 비재무적인 특성이 있고 표준화된 기준도 없고 내러티브 기반 서술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작성자도 힘들지만 인증인도 좀 검증인도 힘든 그런 측면이 있고 독립적인 어떤 근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논문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의 효율성도 높이고 보고 정확성에 대한 검증 가능성도 좀 높이고 인증 절차 전반에 걸쳐서 조금 이렇게 인증 품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들도 이제 해외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우리도 이제 그 현황 파악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잘 이루어졌으니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도 어떻게 좀 잘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으로 좀 앞으로 계속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호 연구위원님께서는 이제는 양적 변화에서 질적 변화로 넘어갈 타이밍이다. 그리고 그러한 조짐이 시장에서 관찰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우리가 인증을 받고 ESG 보고서를 발간해야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주셨어요. 단순히 우리가 규제에서 요구해서 아니면은 인증받기 위함이 아니라 현재 당면한 이슈들을 기업들이 준비하고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함께 공유하자는 취지로 저도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잘 반영될 때 이러한 그 기업의 보고 작성 비용이라든지 노력하고 이 전반적인 게 다 온라인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믿고 이상호 연구위원께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 30회 얘기하셨는데 포럼이 한두 달에 한 번씩 개최되니까 100회 금방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바라는 거는 이게 인증 포럼이니까 좀 인증에 대한 로드맵이나 이 법제화 내용을 전문적이게 논의하는 포럼으로 좀 변화되기도 바라고요. 다만 지금 아직 준비 단계니까 뭐 보고서, 기준, 그다음에 뭐 의무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 포럼에서는 아마 인증 제도화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겁니다. 연구 너무 수고하셨고
이 정책적 불확실성 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요구하는 이 정보를 현재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연구 내용들은 저는 이제 회계사회에서 회계사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포럼보다는 기업들 불러서 소개시켜드리고 해외 사례까지 얘기해 주시는 그런 좀 확대 포럼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지금 2022년, 23년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때가 아마 지속가능성 공시나 보고 그 다음에 ESG 경영에 대한 붐이 가장 일어났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24년 보고서 굉장히 로드맵에 대한 지연이 일어나고 그리고 뭐 미국의 변화, 그 다음에 각국 글로벌 규제의 속도 조절 등이 생겼을 때 24년 보고서 지금 25년이 막 발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고서에 대한 이 변화를 보시면 조금 더 재밌는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시사점도 많이 저희가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24년 보고서죠. 그게 이제 25년에 지금쯤 많이 발행됐으니까 그 부분을 빠르게 비슷한 형태로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에서 저희가 기준 공시, 의무 공시의 수용 가능성을 판단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아까 2조 이상 기업부터 우리 뭐 의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2조 이상 기업 중에서 95%, 285%, 208개 기업이 벌써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있다라는 그 수치상 얘기, 그리고 TCFD, SASB 등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 수 및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TCFD가 포퓰라를 얘기하고 있고 SASB가 산업 기반 지표인데 KSSB 기준도 물론 TCFD, SASB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많이 하는 기업들은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들과 함께 물론 여기 숨어있는 게 S1이라는 기준서인데요. S1 기준서가 결국에는 연결 공시, 비교 가능성 공시, 그다음에 재무와의 연결성을 얘기하니까 이 부분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라서 숨어있긴 한데 그래도 기후 쪽 측면에서는 기업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스컵3가 50% 정도 지금 기업들이 공시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유예 기간을 줄 수 있는 근거도 될 것 같고 좀 많은 좋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다만 SASB, TCF 등 보고서 작성 기준은 대부분 준수 여부를 인증하지 않았다. 이건 또 어찌 보면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기업의 수용 가능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는데 결국 GRI나 이 지표 정도의 공시는 인증을 받지만 결국에는 이 거버넌스부터 재무적 전략 그리고 위험 관리부터 이 지표까지, 지표 및 목표까지 이렇게 포괄해서 기업의 시스템을 갖추고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이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질적으로 부족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연구에서 또 저희가 특히 그 감사했던 부분은 이 미흡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건데요. 이 현재 공시 상태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이렇게 기술해 주신 점을 보면 이 기업들이 저희한테 어렵다고 얘기한 부분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저희가 교육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스컵 1, 2, 3 측정 방법, 물리적 위험, 식별, 내부 탄소 가격, 거기 기후 회복력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미흡하구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저희 교육 자료 방향이 올바르게 가고 있구나라는 확신도 가졌고 특히 더 좋았던 거는 여기 위험 관리 부분을 강조해 주신 겁니다. 기후 주제를 왜 우선시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공시가 미흡하다는 거는 결국 이해가 떨어진다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 자료나 지침에 대해서 놓치고 있던 부분이라서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이 지표 쪽에서 기후 관련 위험에 취약한 자산 사업활동 비율 그리고 기후 관련 기회에 부합하는 자산 및 사업활동 비율 이 부분 공시가 미흡한 부분도 결국에는 취약한의 의미나 이 부합한 aligned라는 표현일 텐데 그거에 대해서 기업들이 이해가 부족해서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자료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 경영진 모작 부분, ESG 인센티브 부분들 거의 없거든요. 근데 해외 사례에서 좋은 사례들 보여준 걸 보면 분명히 이 경영진의 이 지속가능성 공시 및 경영에 대한 인식 제고는 인센티브랑 강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에서는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좀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의무공시 아까 이상호 박사님이나 우리 저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 정보에 대한 의미, 필요성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의무화가 필요하냐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법정 공시가 되고 왜 인증이 필요하냐 이거는 분명히 또 다른 근거들이 내세워지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얘기를 해서 그 부분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다들 압니다. 이 정보에 대해서 결국에는 글로벌 투자자가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 경영 활동에 지속가능성 관련 인맥 기회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자본시장 발전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 사회적으로는 미흡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심화돼야 될 것 같고 다행히도 연기금에서 이런 증거를 저희에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이 정보를 활용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알파를 내고 있다. 그리고 산업 기반으로 더욱더 좋은 기업을 뽑기 위해서 이 정보가 의무화돼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거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의무화인데 이게 거래소 기반 리스팅 룰로 의무화될 것이냐 아니면 사업보고서로 들어가서 법적 공시화돼서 의무화될 것이냐 그 뜻은 뭐냐면 이 정보의 신뢰성, 정보의 품질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까 이거와 연계되거든요. 인증은 결국에 신뢰성을 확보하는 수단인데 거래소 공시 규정에서는 인증은 의무화되지 않습니다. 규제화되지 않습니다. 사업보고서 법적 공시로 가야지 인증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결국에는 이 정보가 얼마만큼 신뢰성 있게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게 맞느냐의 얘기인데 다행히도 저희가 들었던 것은 현재 투자자들이 이 정보를 기업들이 내냐 안 내냐 뭐 우리가 거버넌스 구축했냐 안 구축했냐 이 정도 수준만 필요한 건 아니라 조금 더 이미 내고 보여주는 건 기본이고 다만 그 보여주는 그 정보 중에서 얘기했던 그 질적 수준 1부터 100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느냐 이거를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게 저희 공시가 법적 공시화되고 그 다음에 인증이 필요하다라는 좀 증거가 될 수 있고 이 논의가 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임위 의원님께서는 많은 저희 정책이라든지 회계 기준을 지속 가능성 기준을 세우는데 백이 기반이 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서 좋았다는 부분을 강조하셨고 사실 학교에서도 계속 얘기하거든요. 에비던스 베이스로 우리가 정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부분을 하고 저도 이러한 기초 연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래 연구도 제안해 주셨는데 또다시 열심히 수작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우려가 좀 듭니다. 어쨌든 저는 회계기준원이 가장 큰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국제적 정합성하고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높여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우리나라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 수용 가능성을 높이면서 해외에도 뒤처지지 않는 이 사이에서 어떻게 이 조화를 잘 이루어질까 지속적으로 잘 부탁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한대근 파트너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정회계법인에서 ESG 정보공시 및 인증의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한대근입니다. 오늘 지속가능성 보고와 인증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항공회에서 이렇게 포럼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면서 저희를 위해서 발전을 하기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이제 두 분 교수님께서 이제 이 보고 현황 그리고 인증 현황 해외 모범 사례가 상당히 좀 그 기업들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웅희 상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4년도에 대한 데이터를 좀 업데이트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사전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사실은 이제 그 시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고서를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한 사전 단계이다 보니까
그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진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조금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24년도 보고서가 발간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이제 한국의 지속 가능성 보고에 대한 측면이 좀 더 강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앞선 토론자분들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 주신 부분을 고려했을 때 지속 가능성 공시에 대한 이게 공시가 의무화됐을 때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총알처럼 이제 저희가 선진국의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자문사이면서 이제 인증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시 측면과 인증 측면에서 좀 간단하게 저희 기업의 현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서 발행 기업이 증가된 거는 사실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준거 기준을 적용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여전히 알파벳 수프와 같은 여러 가지 준거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의 이제 혼란성, 비교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 측면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관리하지 않는 데이터,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 불필요한 데이터까지 공시하면서 공시에 대한 양이 상당히 좀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뢰도 측면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공시 의무화가 저희가 적용된다고 했을 때 일단은 기후만 저희가 공시 의무화를 적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기후 외의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공시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기업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부분들이 좀 이제 공시했을 때 이 부분을 별도로 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의무화의 측면에서 저희가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측면을 고민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이제 일단 기업의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기후만 공시 의무화를 했지만 향후에는 좀 더 다른 주제에 대한 부분들도 공시 의무화를 도입을 고민해봄으로써 저희가 좀 더 핵심적인 기준에 있어 이런 비교 가능성도 제고하고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 좀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공시 측면에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공시 의무화가 이제 들어가면서 저희가 재무 중요성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ESRS 보고서에 따라서 FY24 유럽법인 공시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사실 이제 영향 중요성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무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을 고려해서 공시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측면으로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투자자 관점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공시 의무화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그냥 단순하게 나열하는 수준에서 많이 공시가 그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러한 위험과 기회 측면에서 기업들이 어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스토리를 펼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비즈니스 전략과 어떻게 연계돼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공시하길 원하는 부분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지주사, 저희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지주사의 특성이 여러 산업들을 좀 아우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지주사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공시해야 되냐라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측면으로 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저희가 공시 의무화가 좀 지연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KSSB에서 이미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많은 기업들의 의견을 들었고,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 자료라든지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공시 기준이 발표되고 나면 저희 기업들이 그런 연구 자료 그리고 교육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공시 의무화를 통해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이 디벨롭 되면서 또 저희 국제 정합성을 더 맞출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인증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사례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다양한 인증 기준으로 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증 기준마다 좀 요구하는 사항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 그 수준에 대한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통일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CSRD 도입 시에 이제 여러 기업들이 고민했던 부분,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공시 의무화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들 자문할 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인증 기준이 어떤 걸로 이제 귀결될 것 같냐, 이런 부분을 많이 물어보세요. 결과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준비할 때 이런 인증 기준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결 기준으로 도입된다고 했을 때 현행 인증 기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하게 다루지 못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영국이라든지 일본, 호주 등에서 ISSA 5000으로 인증 기준을 도입한다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저희도 이런 인증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제도권 하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난 포럼 때 이웅희 상임위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에서는 워킹그룹을 이제 추진을 했고, 그 내에서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준 어떤 인증이냐 할 건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품질 관리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는 좀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인증 기준이 공시 기준과 사실 달리 갔을 때 그 괴리가 상당히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제도권 하에서 이런 부분들이 논의돼서 저희가 인증 기준이 인증에 대한 부분도 기준과 같이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국제 정합성 그리고 신뢰도를 제고하는 부분들이 기업들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국가적인 차원 그리고 저희 연구기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자문기관들 포함해서 이런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이런 인증 기준뿐만 아니라 공시 기준에 전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파트너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인증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은 좀 비교 가능성이 정보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결국은 그 회계의 경험을 보면은 공시와 관련해서는 그 분식 이거와 관련해서는 결국 그린워싱의 이슈가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회계에서 경험했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통제하고 최소화할까? 그거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부분도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현재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기준은 없기 때문에 산업별 또는 재무나 연계화 기준 이런 부분을 포괄할 수 있는 기준을 빨리 자체적으로라도 우리라도 만들어내서 좀 더 기업들을 쉽게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부분이 있고 현장에서는 한 분께서 아까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질의가 있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요. 지속 가능성 보고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인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인증보다 검증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증보다 검증이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기업이나 정보 이용자들이 혼동될 수 있어 용어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솔직히 이쪽 전공을 하고 있지만 인증, 검증 별로 신경 안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공인회계사에서도 지금 현재 인증, 검증 용어 사용 현황 및 시사점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시계열내로 연구 결과가 나오면 공유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좀만 기다리시면 이 부분도 정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거 하실 때 다른 용어도 다 하시는 거죠. 다른 용어도 함께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오늘 발표에 대해서 발표자님께서 토론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보통 이렇게 말씀하면 싫어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래도 있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감사했고요.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걸로 하고 사회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중한 의견 나눠주신 토론자 여러분들과 질문을 통해서 적극 참여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속가능성 인증포럼 20회에 이르기까지 도움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논의가 향후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와 인증의 정착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속가능성 인증센터는 앞으로도 국내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연구와 활동들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럼을 마치고 다음 포럼에서 저희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